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현지 시간 16일로 예정된 외화 국채 이자를 갚지 못할 상황입니다. 이른바 디폴트, 국가 부도 위기인데요. 서방이 러시아 중앙은행의 외환 계좌를 동결했기 때문에 이 순수한 의미의 디폴트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은 일단 긴장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전문위원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사항 들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러시아 디폴트 우려, 갚아야 될 이자가 지금 언제 얼마나 됩니까? 예, 당장 이제 오늘 현지 시간 16일 기준으로 보게 되면 갚아야 할 이자가 1억 한 8천만 달러 정도, 1억 1천만 달러 정도 되는 부분들이고요. 예. 4월 초까지는 약 한 30억 달러 정도 지금 이자 상환 스케줄이 지금 예정되어 있는 상황들입니다. 네, 30억 달러의 외화 국채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16일 현지 시간 그러면 만약에 갚지 못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갚지 못하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제 디폴트 상황인데요. 네, 당장 갚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디폴트가 되는 상황들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 이제 헝다에서도 봤듯이 헝다도 사실은 이제 채무를 갚지 못하면서 사실상 디폴트를 빠졌지만 그 후에 이제 유예 기간을 주면서 사실은 어떤 채무 조정이라든지 이제 스케줄 자체를 다시 이제 조정을 하게 되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근데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돈이 없어서 못 갚는 게 아니라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지금 다 동결이 된 상황들이기 때문에 30일 후에 30이 됐던 20일 후가 됐든 간에 미국이 제재를 풀지 않는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갚을 수는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사실상 디폴트 상태에 들어간다라고 봐도 무관치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30일의 기간이 있어도 지금과 똑같은. 근데 러시아가 보면 내 돈 있는데 못 쓰게 하니까 내가 부도를 내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부도다. 이렇게 주장을 할 것 같아요. 예.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진짜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러시아 정부 당국에서 이제 루블화로 이제 상환하겠다라는 이제 소식이 좀 들리고 있는데요. 근데 채권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금 루블화 가치가 워낙 폭락한 상황들이고 그러한 측면에서 루블화를 받을 가능성은 거의 극히 낮은 상황들이고요. 더더구나 이 향후에 당장 1억 달러 조금 넘는 규모야 상환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그러한 상황들이 도래할 텐데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루블화를 받을지 채권자들이 그건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문제 자체는 사실은 지금 국채뿐만 아니라 지금 물려 있는 지금 상환을 해야 될 것들이 이제 회사채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도 사실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순히 지금 국채만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조금은 빙산의 일각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네, 기업들이 진 빚 이게 또 문제군요. 정부 빚도 빚이지만. 루블화로 갚겠다. 국제 금융 시장에서 루블 결제를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디폴트인데 디폴트가 현실화된다면 굉장히 오랜만에 지금 러시아가 디폴트 상황을 다시 겪게 되는 거죠.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지금 저도 역사를 들여봐야 되는 상황이지만 1917년 볼셰비키 혁명 이후 사실은 처음이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중간에 저희가 이제 기억하고 있는 거는 1998년에 러시아가 이제 모라토리움을 한번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이 모라토리움은 디폴트와는 다르게 이제 상환하는 의지가 있는데 다만 이제 지금 현재 돈이 없기 때문에 상환 기간을 좀 유예해달라라는 어떤 것들이 이제 98년 디폴트 모라토리움을 한번 러시아가 선언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당시 그러한 어떤 러시아 모라토리움으로 인해서 시장에 그때 롱텀 캐피탈 펀드라는 헤지 펀드 자체가 이제 파산 위기에 몰리면서 그 당시 미국 주식 시장이 한 달 동안 한 20% 이상 이제 큰 폭의 조정을 좀 받았고요. 그것 때문에 미 연준이 금리를 급하게 내리고 미국 정부가 구제 금융을 투입하는 등 시장 안정화 조치에 재빠르게 나섰다라고 보면 과거에도 사실은 한 번은 러시아가 이러한 금융 시장에 상당한 좀 데미지 충격을 줬던 사례는 분명히 한 번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1998년 헤지 펀드가 파산하는 엄청난 일이 당시 러시아의 디폴트로 생겼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디폴트가 현실화되면
그런 아까 말씀하신 1998년의 위기와 같은 상황과 같은 어떤 세계 경제에 대한 전염 효과 이런 것들이 좀 비슷하게 발생할까요? 어떻게 예상을 합니까? 지금 영향을 이번 디폴트의 영향. 예, 뭐 일단 시장 자체는 일단은 뭐 저희가 뭐 이 사이즈 자체가 뭐 크다면 클 수 있고 작으면 작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네. 지금 러시아가 지금 세무 이 불이행을 이제 선언할 수 있는 규모 자체가 뭐 회사채를 포함해서 한 1,500억 달러 정도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게 뭐 앞으로 이제 다행스럽게 뭐 우크라이나 사태가 진정이 되고 러시아가 다시 이제 그러한 제재에서 풀려난다라고 하면 지금 러시아가 6,300억 달러의 외환 보유고를 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뭐 상환에는 사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더구나 뭐 러시아 같은 나라는 뭐 결국 각종 원자재를 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기업들도 대부분 이러한 상환 능력을 사실은 갖고 있어서 사실 뭐 제재만 풀린다라고 하면 사실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들인데 이게 제재가 사실은 이제 장기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는 부분, 미국의 어떤 압박 자체가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에서 당장은 뭐 지금 뭐 그 시장이 큰 우려는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항상 보게 되면 이러한 어떤 신용 위기라는 게 조그만 어떤 단초에서 시작해서 항상 보면은 이제 커다란 어떤 위기로 사실은 계속해서 뭐 스노우볼처럼 계속 커가는 이러한 성격을 좀 갖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게 단순하게 뭐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큰 문제가 안 될 거다라고 단언하기는 좀 이른 감이 좀 있는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너무 이렇게 큰 위기 상황이 아닐 것이다 하고 단언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어제 뉴욕 시장도 올랐고 우리 시장도 오른 걸 보면 이 디폴트가 바로 지금 임박했는데 증권 시장은 직접적으로 영향은 덜 받는다고 그렇게 볼 수는 있나요? 예, 뭐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일단 어느 정도는 이제 시장들이 대충에 대한 어떤 손실 이러한 것 이미 뭐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러시아 국채 가격이 뭐 폭락 거의 뭐 휴지 조각되듯이 했으니까 사실상 어떤 손실 부분 자체를 상당 부분 이제 반영을 했다라는 어떤 심리가 조금은 좀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어저께 이제 유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락을 하면서 조금 러시아 디폴트와 관련된 어떤 리스크 자체가 조금은 좀 측면 아래로 가라앉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우리나라 입장에서 사실은 조금 제가 하나 좀 우려스러운 부분, 제가 조금 뭐 리스크를 좀 강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긴 하지만 사실은 오늘 뭐 중국 증시는 사실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오늘 뭐 홍콩 H지수 같은 경우 11% 지수 상향 11% 올랐는데 중국이요? 어제는 많이 떨어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최근에 중국 증시가 왜 이렇게 폭락을 했냐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사실은 여러 가지 뭐 얘기를 저희가 뭐 코로나 문제도 들고 뭐 하지만 한편에서 보면은 중국이 러시아 편에 쓰면서 미국의 어떤 그 심기를 상당히 좀 불편해한 뭐 그러한 에서 어떤 그 미국의 그 대중 압박 자체가 상당히 이제 심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자칫 러시아의 불똥 자체가 중국의 어떤 그런 또 다른 그 신용 또는 금융 거래 쪽에서의 우려를 좀 자아낸다라고 하면 그것이 뭐 중국뿐만 아니라 이머징 또 국내 경기라든지 금융시장에도 상당히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단순히 러시아의 디폴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 여타 국가로 사실은 이게 전염이 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은 사실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저희가 러시아의 상황 자체는 계속 좀 주시해 볼 수밖에 없는 것들이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러시아의 디폴트가 특히 신흥시장 그중에서도 중국과 어떤 연계가 돼서 영향을 미칠지를 좀 더 예민하게 좀 봐야 되겠다 그런 얘기네요. 예. 그렇다면 아까 러시아의 빚, 이 1,500억 달러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기업과 정부의 빚을 합한 것 같은데요. 혹시 우리나라 한국이 러시아에 구워준 채권 지금 혹시 무역관계 어느 정도나 됩니까? 우리는? 우리는 다행스럽게 그렇게 많은 규모는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그 국제 결제은행이죠. 결제은행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가 러시아에 빌려준 돈 규모는 약 한 17억 달러 정도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교육 규모상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한 1.5% 정도 차지하니까 뭐 그렇게 큰 비중은 사실 좀 아니라고 좀 볼 수는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뭐 이렇게 큰 비중은 아니라고 해도 사실은 이제 그 러시아 비즈니스 관계가 사실은 미국 때문에 모든 것이 사실 좀 중단이 된 상황들이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뭐 미국 뭐 기업들은 자체는 뭐 철수를 하고 하는 이러한 상황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사실은 지금 러시아에 들어가 있는 뭐 자동차 공장이라든지 뭐 전자
공장 이러한 것들이 계속 가동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영향이 이렇게 수치상으로 보는 것만큼 이렇게 적다라고 딱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러시아의 리스크, 지금 재무 불이행 리스크를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 전문위원님 그런 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관련해서 지금 원달러 환율이 어제까지 급등을 하다 오늘은 좀 많이 떨어졌네요. 지금 달러당 1236원, 어제에 비해서 9원 정도 떨어져 있는데 하지만 최근 빠르게 올라왔잖아요. 이게 혹시 러시아 디폴트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직접적인 관계는 사실은 이렇게 딱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없지만 간접적인 영향은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사태, 특히 유가가 오늘은 어저께는 빠졌지만 사실 급등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는 그러한 신용과 관련된 우려 자체가 상당히 커졌고요. 이제 그것 때문에 이머징 시장의 신용 리스크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는 달러 리버 금리, 그러니까 단기 한 3개월짜리 리버 금리를 보게 되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나서 사실 거의 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자금 조달이 상당히 좀 어렵다라는 부분으로 이제 해석이 되겠죠. 달러 자금을. 이제 그러한 것들 자체가 사실은 원화에도 이제 약세 요인으로 비쳤고 또 이제 국내 주식 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계속해서 이탈을 하는 이러한 상황들, 또 앞서 말씀드렸지만 중국 시장이 상당히 이제 흔들리는 이러한 불안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원화의 어떤 약세 심리를 계속 조금 자극하면서 원달러 환율 자체가 1240원대까지도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사실은 최근에 좀 나온 결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좀 많이 떨어졌지만 1240원 전후로 치솟은 원달러 환율 연초에 비하면 굉장히 빠른 걸음으로 지금 오르고 있는데 혹시 올 한 해 어떻게 전문위원님은 전망하고 계세요? 글쎄요, 이 변수 자체가 워낙 러시아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에 사실은 상당 부분 이제 달려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당초는 사실은 미 연준이 오늘 이제 금리 인상이 거의 금리를 올리면서 달러도 강세가 돼서 어느 정도는 원화가 이렇게 크게 떨어지긴 사실 좀 어려운 구조였던 거는 분명합니다. 근데 러시아 문제까지도 이제 터지면서 사실 또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유가에 취약한 국가, 워낙 이제 원유 수입이 많다 보니까 이제 취약한 국가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결국 국내 무역 수지 자체가 지난달에는 다행스럽게 소폭의 흑자를 보였지만 결국 계속 적자 흐름으로 좀 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그림으로 가고, 만약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중국의 어떤 불안 이러한 것들이 더 확산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좀 원달러 환율이 추가 상승할 여지는 상당히 조금 있어 보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다만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느 정도 이게 해결까지는 아니래도 어느 정도 조금은 좀 소강 국면으로 가든지 좀 타협적으로 간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어떤 상승분은 조금 그때 유가가 떨어질 테니까요.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은 이제 좀 안정을 좀 찾을 수 있는 여지는 좀 있는데 올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한 상반기 중만 보게 되면 한 1,200원 선에서 사실 좀 등락을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반에 1,200원 선에서 등락을 거듭할 것 같다. 그런 전망이신가요? 연초에 봤을 때 전체적인 올해 흐름을 어떻게 예상을 하셨나요? 올해는 사실은 상반기 중에는 미 연준의 어떤 금리 인상 이러한 것들 때문에 조금 원화가 약세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러한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고 또 최근에 이제 여하튼 전 세계가 엔데믹이라는 코로나를 이제 조금 위드 코로나 국면으로 가면서 경기의 흐름 자체가 사실은 조금 다시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 그것이 결국 이제 원달러 환율에도 이제 조금 하락의 요인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한 2분기 들어가면서는 좀 원달러가 다시 좀 하락세로 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를 좀 했었는데요. 그러한 기대감 자체가 조금 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많이 조금 흔들린 상황들인 것 같고요. 여전히 앞으로의 흐름에 있어서도 저희가 조금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서 흐름 자체, 만약 우크라이나 사태가 우크라이나로 촉발된 유가라든지 러시아 불안 자체가 계속이 된다라고 하면 결국 국내 경기도 결국 침체 쪽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크고요. 또 자금들도 추가적으로 이탈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원화의 어떤 불안 자체는 당초 기대와는 다르게 상당 부분 좀 장기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계속 좀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된다. 현 시점에서는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러시아 디폴트 우려와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